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로템이 주력 전차 제품 K2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수출은 총 4조 5천억 원 규모로 현대로템 한 해 매출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다. 그동안 높은 기술 장벽, 각국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모롱크 지역 군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4조 4,992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1000대 수출 기본 계약의 실행 계약으로 긴급 소요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세부 조건을 담았다. 이번 K2 전차 수출은 대한민국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1976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한 현대로템은 독자 기술로 K2 전차를 개발 및 양산했다. K2는 현재 한국군 주력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 현대화 사업 발표와 함께 수출을 준비해왔다. 폴란드가 자국 내 구형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의 사업 참여를 요청했을 당시 현대로템은 2020년 기존 K2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인 K2PL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 수주로 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수천억 원 적자를 내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이후 3년 연속 흑자 경영을 유지하며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K2 전차 수출은 국내에서 전차가 수출되는 첫 사례로 한국군 주력 전차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임과 동시에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탄핵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선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완복 즉 검찰에게 수사권을 원상복구시켜주는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복 시행령에 대해선 개정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한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접대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 어떤 접촉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키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김 청장은 이준석 전 당대표 소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29일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언론의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새 비대위 출범의 돌발 변수가 부상한 셈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소위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며 절차대로 적법하게 해나가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를 누군가가 만나서 자진 사표를 내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크다며 당의 정상화를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이후 권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 경론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 지도부 입장문은 비상대책위원회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졌다면서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 멀어진 채 지난 토요일 의총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며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선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편법적인 방법보다는 원칙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도 중요한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당이 계속 혼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인 결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삼성 SDI 배터리 협력사를 만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2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한한 홀콤 주지사가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방안 논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력사 40에서 5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콤 주지사와의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그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과 관련해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SDI 협력사와 만나 미국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과 장비 사후 관리 서비스 법인 설립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 업체들로부터 부품 소재 장비 서비스 분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홀콤 주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삼성 SDI 대표와 경영진도 만났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총 3조 3천억 원을 투자, 2025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삼성 SDI는 공장에서 23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 스텔란티스 전기차 모델에 탑재하고 전기차 배터리 출시 일정에 맞춰 33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하며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O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과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조성하고 있다. 애리조나는 현지의 반도체, 배터리 사업장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홀콤 주지사는 2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한국 전지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차량용 전지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투자 금액은 수천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며 2023년 착공으로 2025년부터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미국으로의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 이동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혼다는 자사 전기차용 전지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혼다가 자체 전기차 전지 공장을 세우는 건 처음이다. 한국 기업과 손잡고 안정적인 전지 조달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LG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혼다의 주력 공장이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LG에너지는 배터리 점유율에서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에 이어 세계 2위로
미국 GM 외에 유럽 스텔란티스와도 북미 전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있다. LG에너지는 GM 등과의 합작 공장에서 연간 생산 능력을 40기가와트씩을 증가하고 있으며 폰다와도 분기를 공장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폰다는 2020년 2021년 원유 전지차로 미국에서는 2018년 GM과 LG에너지가 공동 개발하는 차량용 전지 RPU 전기차 업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혼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채용한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으로 LG에너지와 합작으로 생산하는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미국에서 2030년에 약 8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니케이가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혼다에게는 세계 전체 판매의 30%가 넘는 주력 시장이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5일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미 세출세입법이 성립해 전지의 생산지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생산지에서 전지를 조달하는 게 기본 전략이다. 미국은 전기차 생산을 자국으로 묶어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 등으로 공급망이 단절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기업과 짜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니케이는 분석했다. 차량용 전지 시장은 현재 중국 CATL이 선두이고 LG에너지 외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등 한국 전지 3사가 뒤쫓는 구도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완성차 업체 중에는 중국 업체로부터의 전지 조달 확대를 리스크로 보는 기업도 있어 수혜자로서 한국 업체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니케이가 전했다. 2025년경에는 한국 3사를 합해 북미에서 12개의 전지 공장이 가동될 전망이다. 일본 업체로는 파나소닉도 캔자스주에 전기차 전용 전지 신공장을 설치하는 등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집값이 급등할 때 만들었던 규제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조만간 규제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제 폭을 고민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경쟁업체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대형마트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요동치고 있다. 대형마트 3사 최고 경영자들이 자존심을 걸고 최저가 경쟁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서 10원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MD들 사이에는 남보다 단 10원이라도 싸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이 가득하다. MD들이 이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싼값이 주무기인 대형마트가 더는 인플레이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돌면서다. 생활 필수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인플레 타격을 다른 업태보다 비교적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가가 더 오르면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쿠팡, 컬리 등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CEO들도 경쟁사에 져서는 안 된다며 최저가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바이어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선식품을 담당하는 바이어들의 경우 전국의 산지 곳곳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주요국 산지 현황까지 섭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인간 가운데 사람과 제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즈센이 자동차 회사 트럭 홍보대사에 발탁됐다. 타타데우 상용차가 MZ세대 트럭커들과의 소통을 위해 가상인간 미즈센을 앞세운 것이다. 미즈센은 무엇보다 사람과 매우 유사한 외모가 화제가 되고 있다. 타타데우 상용차는 차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인스타그램 에디터로 가상인간 미즈센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즈센은 자동차 업계 최초의 가상인간이다. 영국 유학파 출신 30대 초반 여성이 콘셉트로 타타데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담당한다. 타타데우는 회사의 이미지를 바꿔줄 모델로 미즈센을 선보였다. 미즈센은 당시 가상공간에서 진행된 신차 발표회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전문 지식을 뽐내며 신차의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타타데우는 향후 미즈센을 활용한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상용차 라인업에 밝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타타데우가 이번에 미즈센을 앞세운 것도 이 일환이다.
친근한 이미지의 여성형 가상인간을 내세워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도이다. 최근 들어 가상인간들의 활동 범위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패션, 뷰티 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까지 진출 중이다. 미즈센 외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상인간 이소리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 SUV 더 뉴 EQB의 홍보 모델로 등장했고, 볼보도 자동차 홍보에 가상인간을 등장시켜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쌍용 자동차도 신차 토레스 행사에서 롯데홈쇼핑의 가상인간 루시를 기용했다. 서울시는 인구 가구 통계조사와 SKT의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1인 가구의 삶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생활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2030 세대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세에서 50세의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 60세 이상 노년층은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자 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고령층 1인 가구는 이동거리, 외출 건수, 통화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가명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개발, 발표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첫 공개하고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통화 문자량,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서비스 사용 일수, 이동 횟수 거리, 배달 서비스 사용 일수 등과 같이 통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보다 촘촘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올해 초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과 연계해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1인 가구 수는 지난 6월 기준 153만 4천 가구였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된 1인 가구 수보다 약 14만 3천 가구가 많았다. 1인 가구가 많은 행정동 순위와 인구 대비 1인 가구 수가 많은 행정동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세대에 따라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밀집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 주변에 몰려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에서, 노년층은 강북 도봉 노원구에서의 밀집도가 각각 높았다. 특히 도심은 1인 가구 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서비스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역삼동, 강남구 논현동 순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높았다. 문자 통화량 등을 토대로 유추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1인 가구 중에서 69세 이하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소통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명동, 을지로동, 회현동 등 도심에 거주하는 중장년 이상 1인 가구의 통신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의 수, 휴일 외출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적어 사회적 접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피라미드식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억 원 이상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현금 수거책 전달책 환전업자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등 13명을 범죄 단체 가입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7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53명으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2명은 해외 총책인 중국인의 지시를 받아 단계별 하위 조직원들을 수시로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한 뒤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중국인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6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무려 4억 9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해 금액 1억 8천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중국인 총책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적색 수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인 총책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응할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의 한 자택 욕조에서 50대 자산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그의 양아들이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후지뉴스 네트워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다카이 나오코시 살인 혐의로 다카이 린을 체포했다. 사건은 당초 사고사로 보이는 듯 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타살 사건으로 확신했다. 특히 경찰은 나오코시의 양아들 린을 수상하게 여겼다. 린은 사건 한 달여 전 실직했지만 도쿄 시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린의 소셜미디어에는 고가 수입차와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음식점에 드나드는 모습이 수차례 올라왔다. 양어머니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무렵에도 그는 수억 원대 슈퍼카인 람보르기니의 무르시엘라고를 몰고 후지산을 여행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린의 수상한 행적은 보험금 수령 신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린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다른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린은 2020년 6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회사에 재취업했다. 이직 후에도 비슷한 계약 문제를 일으킨 린은 지난해 4월쯤 퇴사를 하게 됐다. 나오코 씨도 보험 일을 하다 처음 만나게 됐다. 나오코 씨 앞으로는 보험금 5천만 엔과 1억 엔을 받는 2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린은 사건이 일어나던 해 2월 나오코 씨에게 임양됐고, 린은 같은 해 5월 나오코 씨 보험 중 수령액 5천엔짜리 보험 계약수 뒤인을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후 린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1억 엔짜리 보험 계약수 뒤인을 변경하려 했으나 변경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했다. 린은 결국 나오코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1억 엔 가량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 같은 정황에도 1년이 지난 후에야 린이 체포된 건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린은 사건 당일 도쿄에 자기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린의 휴대폰도 도쿄 집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린의 집에서 나오코 씨의 집까지 오는 경로의 CCTV 영상을 샅샅이 훑었다. 이 과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의 수상한 모습들을 포착했다. 린으로 보이는 남성은 이날 여러 차례 복장을 바꿨고 나오코 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포착했다. 경찰은 린이 실직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린을 검찰에 송치했다. 린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상원의원의 대만 방문에 맞서 26일 총 35대의 군용기와 군함 8척을 동원해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고, 미국은 중국에 맞서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한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26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만 주변 해 공역에서 중국 군용기 35대와 군함 8척이 활동했다. 이 중 수 38대, 제11세대, 제16대 등 전투기 15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제10 전투기 3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했다. 이 같은 무력 시위는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연방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과 모든 형태의 공식적 교류를 즉시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대만 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익명의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처음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할 것이라며 이는 몇 주 내 대만 해협에서 항공기와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양측 간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미 군함 또는 군용기의 대만 해협 통과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쳤으나 근년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 추세와 더불어 거의 원래 행사로 굳어진 흐름이다. 지난달 구축함 벤포드, 6월 P-8A 대잠 초계기, 4월 이지스함 샘슨, 2월 구축함 렐프 존슨, 1월 이지스함 듀이가 각각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은 이번 미 순양함의 대만 해협 항행에 대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만큼 대만 해협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